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6부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데미안은 어둠의 세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싱클레어는 의식의 혼란을 겪는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싱클레어는 알폰스 베크와 술집에 간다. 거기에서 그는 금지된 것에 유혹을 느낀다. 그는 점점 타락해 간다. 봄이 시작될 무렵 알폰소 베크와 만났던 바로 그 공원에서 우연히 한 소녀가 내 주의를 끌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성숙하고 우아하며 벌써 숙녀티가 나는걸.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교만과 소년스러움이 깃들어 있어.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반한 여자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경우에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상은 과거의 어떤 소녀들보다 더 깊었다. 그리하여 내 생활에 끼친 이 짝사랑의 영향은 대단했다. 베아트리체.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겠어. 나는 그녀와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나에게 성스러운 전당을 열어주었으며 나를 사원의 기도자로 만들었다. 나는 다시 독서를 즐기고 산책을 즐겼다. 싱클레어, 방탕을 끝내시겠다고?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한껏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에서 밝은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으며 나의 내부에서 어두움과 악을 제거하고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다. 지금의 이 밝은 세계는 나 자신의 창조물이다. 어머니한테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과는 달라. 그것은 책임감과 자기 절제를 지닌 순전히 나 자신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요구된 봉사였던 것이다. 더 이상 음침한 것, 흉측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됐다. 이 모든 것들 대신에 나는 베아트리체의 조상을 모신 나의 제단을 마련했다. 음침한 힘에게서 탈취해온 삶의 몫을 나는 밝은 생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 베아트리체의 숭배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나의 새로운 신념에 대한 표현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여자를 내 뜻대로 그리고 싶었다. 그러나 몇 장을 완전히 실패하고는 그만 내던져버렸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소녀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단순히 공상에 따라서 저절로 이끌려 나오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꿈꾸는 듯 붓끝으로 줄을 긋고 화면을 채우는데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이상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신의 초상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해. 나이도 없고 의지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생명이 충만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초록빛이 감돌고 크게 뜬 눈.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언젠가 어느 초여름 저녁에 내 방 창문으로 태양이 붉게 비쳐들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혹은 데미안의 초상을 창틀 가운데에 고정시키고 석양이 그 그림을 어떻게 비추는지 바라보았다. 불그스름한 눈과 밝은 이마가 종이 위에서 깊고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러자 점차 그것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고 나의 내심, 나의 숙명이었던 것이다. 나는 예전에 읽었던 노발리스의 잠언 중 하나가 불현듯 떠올라 그 초상화 아래에 적었다.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서 나온 이름이니라. 밤에 나는 데미안과 우리 집 문장에 관한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조그마했다가 때론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곤 했다. 싱클레어, 보기엔 틀리지만 이건 언제나 똑같은 거야. 이걸 먹어봐. 그것을 삼키자 문장의 새가 나의 내부에서 살아나서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쪼아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즐겁을 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한밤중이었다.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문장의 새를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 새의 벌레 모양을 나는 똑똑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몽롱한 욕구에서 강한 색채를 가지고 착수했다. 새의 머리는 내 그림에선 황금빛이었다. 마침내 그려진 것은 날카롭고 겁없는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 맹금이었다.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알에서 나오려는 것처럼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데미안에게 이 그림을 보내야겠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나의 벗을 찾았다.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회답이 왔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나는 교실에서 내 책에 종이 쪽지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무심히 훑어보다 그중 한 문장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그것은 데미안으로부터의 회답이었던 것이다. 그가 내 그림을 받고는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아프락사스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뭘까? 난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오전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시작됐다. 우리는 폴렌스 선생의 지도하에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그러나 나는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섬광처럼 내리쳤다. 아프락사스란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계가 있다고 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개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이름을 대략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업을 지닌 일종의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데미안은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임의로 갈라진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야. 그것은 밝은 세계지. 그러나 사람들은 온 세계를 존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돼. 악마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아프락사스가 바로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그 신이었던 것이다. 아프락사스. 나는 아프락사스를 찾으려고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봤다. 그러나 소득이라고는 없었다. 나 자신의 내부에 틀어박혀 영위해온 내 생활 속에 새로운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꿨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는 문장의 새가 황금빛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오셨다. 내가 포옹하려고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서 오너라, 싱클레어. 그 사람은 막스 데미안과 내가 그린 그림을 닮았지만 그와 달랐으며 극히 여성적인 부인이었다. 그 부인이 깊고 사랑스러운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그녀의 포옹은 신에 대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를 부르고 있었다. 희열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사랑은 더 이상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조상에 바쳤던 것처럼 경건하고 정신화된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최고의 선이자 극단의 악이었다. 다음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우연히 독특한 도피처를 발견했다. 나는 시내를 지나면서 교회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이 연주되는 소리를 들었다. 바흐가 연주되고 있었다. 정교적이고 헌신적이며 경건했다. 동경과 세계의 가장 내적인 파악,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가장 난폭한 재분리와 자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절실한 귀기울임. 그 표현은 마치 기도처럼 울렸다. 음악이 그치고 오르간 연주자가 밖으로 나왔다. 나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으며 다부진 체격이었다. 나는 그를 몰래 따라갔다. 그는 조그마한 주점에 들어갔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이 쏘아봤다.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교회 밖에서 선생님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에게서 행여 뭔가 색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이신가 아니면 음악가이신가? 전 음악 듣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구속이 없는 음악, 천국과 지옥을 잡아 흔드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말입니다. 그건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언제나 도덕적인 것에 억눌려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신이자 동시에 악마인 하나의 신이 존재해야 함을 선생님은 아시는지요? 그 신의 이름은 뭐요? 아프락사스입니다. 어디서 아프락사스를 알았어?
저에게 옛 친구가 있습니다. 전 지구에서 나오려고 하는 한 마리의 새를 그려 그에게 보냈죠.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다. 책을 참 많이 갖고 계시는군요.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거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이자 설교가이시여. 나는 전도 유망한 그의 아들이었고, 하지만 얼마간 정신이 돌아버렸지. 나는 신학부를 떠났어.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널름거리는 장작불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지자 조그맣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누런 매의 머리를 가진 새였다. 사그라져가는 난로의 불 속에서 여러 문자와 여러 형상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서 아프락사스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불을 들여다보았던 일은 나에게 유익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4부를 들으셨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은 데미안의 죽음과 징클레의 부상으로 끝납니다. 1차 대전 참전의 결과였죠. 데미안의 죽음과 징클레의 부상은 유럽이 추구한 문명과 과학기술의 비참한 결과이었으며 데미안과 징클레 같은 청년들이 시대의 속죄의 양이었습니다. 헤세는 그 시대의 야만적인 유럽의 운명을 그린 것입니다. 세계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는 오지 않는다. 라고 징클레어는 말합니다. 새가 태어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알은 지금까지 깨어나려고 투쟁해온 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새의 태아는 지금까지 알의 보호 속에서 새의 직전 단계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장래의 새는 그 알 속에서 알과 함께 파멸해야 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알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의성 역시 중요합니다. 소설 데미안의 작가는 이 작품을 전쟁 중에 집필했기 때문에 유럽은 온 세계를 획득했다라고 썼지만 이 세계를 획득한 유럽이 알이며 알을 깨고 나오려고 싸우고 있는 장래의 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유럽입니다. 실제로 헤세는 전후에 쓴 글에서 유럽이라는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 한다. 이 알은 세계이며 이 세계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유럽의 현존과 미래에 관한 구도자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전쟁이 아직도 한창이던 시절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쓴 소설 데미안에서 현존하는 세계는 죽으려 하고 몰락하려 한다. 유럽의 정신은 이성을 잃고 과학기술과 문명 추구에 눈이 멀었다. 라고 탄식하지만 희망을 알을 깨고 이제 막 깨어날 새의 비상에 열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4부를 마칩니다.